1994년 여름 한 여자가 사랑을 믿었고 그 믿음은 그녀에게서 아이를 빼앗았어요. 20년이 흐른 뒤 그녀는 다시 돌아왔고 자신을 무너뜨린 이들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제가 영원히 침묵할 거라 생각했나요? 통영 바다가 증언하는 복수의 시작. 이제 모든 실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94년 7월 통영 해상공원은 여름 관광객들로 붐볐어요. 민속공예 체험 행사가 열리던 날 한복 자수 시연 부스 앞에 한 남자가 멈춰 섰어요. 양복 차림의 그는 서울에서 온 티가 역력했고 구경꾼들 사이에서도 유독 눈에 띄었어요. 한서진은 그날도 어머니를 도와 자수 시연을 하고 있었어요. 하얀 명주 위에 청록색 실로 물결을 수놓는 그녀의 손놀림은 섬세했고 햇살 아래 그녀의 옆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24살의 서진은 아직 결혼을 서두를 나이가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가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곤 했어요. 공방 일만 하는 딸이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할까 봐요. 박도연은 그날 이후 일주일에 2번씩 통영을 찾았어요. 처음엔 자수를 배우고 싶다는 핑계였지만 점차 그 이유는 투명해졌어요. 서진의 어머니는 경계했지만 도연의 태도는 정중했고 진심처럼 보였어요. 그는 서진에게 서울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바다를 걷자고 청했으며 저녁 노을 아래서 고백했어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서진은 그 말을 믿었어요. 24해를 통영에서만 살았던 그녀에게 도연은 바깥 세상 그 자체였어요. 그는 매번 올 때마다 선물을 가져왔고 서진의 부모님께도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석 달이 흐르는 동안 도연은 한 번도 서진을 재촉하지 않았고 그저 곁에 있고 싶다고만 말했어요. 9월이 되었을 때 도연은 정식으로 청혼했어요. 서진의 부모는 반대했어요. 서울의 큰 지방과 통영의 작은 공방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고 서진은 그의 진심을 믿었어요. 결국 부모는 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허락했고 그해 11월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결혼식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치러졌어요. 서진은 어머니가 손수 지어준 한복을 입었고 그날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피로 연장에서 시어머니 윤명자를 처음 만났을 때 서진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윤명자는 차갑게 서진을 훑어보더니 짧게 말했어요. 아들이 시골 처녀한테 홀렸구나. 그 말은 축복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서진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어머니의 팔을 가볍게 잡아 끌며 자리를 옮겼어요. 서진은 그날 밤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지만 남편의 손을 잡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사랑하면 괜찮을 거라고요. 신혼집은 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였어요. 넓고 깨끗했지만 서진에게는 낯설었어요. 도연은 신혼여행 대신 회사 일이 바쁘다며 미뤘고 서진은 혼자 짐을 정리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 애썼어요. 그녀는 매일 도연을 기다렸고 저녁을 준비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지만 도연은 점점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웠어요. 결혼한 지 2달째 되던 날 서진은 입덧을 시작했어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도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기쁨이라기보다는 당황에 가까웠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서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고생 많겠네. 그 말은 축하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진은 남편이 원래 말이 없는 표현이 서툰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시어머니 윤명자는 소식을 듣자마자
서진을 불렀어요. 시댁 본가에서 만난 윤명자는 처음으로 서진을 따뜻하게 대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내 입지도 달라질 거야. 서진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윤명자의 눈빛은 단호했고 서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임신 기간 동안 도연은 더 멀어졌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말에도 집에 없었고 밤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는 날이 잦아졌어요. 서진은 혼자 병원에 다녔고 혼자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며 아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우리 아기,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해 여름 서진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은 태준이었어요. 도연은 분만실 밖에서 짧게 아이를 보고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고 시어머니는 병원에 들르지도 않았어요. 서진은 혼자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컸어요. 출산 사흘째 되던 날 밤 간호사가 급하게 서진의 병실로 들어왔어요. 신생아실에서 태준이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서진은 비틀거리며 신생아실로 달려갔지만 의사는 이미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1시간 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신생아 돌연사 증후군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도연은 다음날 아침에야 병원에 도착했고 짧게 장례 절차를 지시한 뒤 다시 사라졌어요. 장례식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전화로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태주는 그렇게 사라졌어요. 일주일 뒤 태어나는 서진에게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주변을 살피던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날 밤 회장 부인이 직접 아기를 데려가셨어요. 서진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이는 죽었다고 했는데 왜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려갔다는 거죠? 간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서진이 다시 물으려 했을 때 이미 복도 저편으로 사라진 뒤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텅 빈 신혼집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아이 옷가지들은 이미 치워져 있었고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도연은 그날도 늦게 돌아왔고 서진을 마주하지 않으려는 듯 곧바로 서재로 들어갔어요. 서진은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그녀는 혼자라는 걸요. 아이를 잃은 지 석 달이 흘렀지만 서진의 일상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아이를 찾았고 밤마다 빈 요람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도연은 그런 서진을 외면했고 집에 있는 시간은 더욱 줄어들었어요. 그는 이제 서진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서진은 도연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책상 서랍이 반쯤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평소라면 항상 잠겨 있던 서랍이었어요. 서진은 망설였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와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서진은 천천히 봉투를 꺼내 펼쳤어요. 첫 번째 서류는 태준의 사망신고서 사본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신고 날짜가 아이가 죽은 다음 날이 아니라 일주일 뒤였어요. 두 번째 서류는 탯줄 도장이었어요. 서진이 병원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어요. 나무 상자 안에는 편지가 한 통 있었어요. 봉투에는 도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발신인은 윤명자였어요. 편지는 도연이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쓰인 것이었어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편지에는 서진에 대한 평가가 적혀 있었어요. 지방 명가의 건강한 혈통, 언론 노출이 없는 집안, 순종적인 성격, 그리고 마지막 줄이 서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어요. 아들 낳고 나면 정리해도 된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도연이 서진을 만나기 전부터 시어머니는 이미 서진의 집안을 조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통영의 자수명가 3대째 이어온 건강한 가게, 딸만 셋인 집안이라 재산 다툼이 없다는 점까지요. 서진은 사랑받아서 선택된 게 아니라 조건으로 선택된 거였어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서울에 데려올 필요는 없다. 아이만 낳으면 그걸로 충분하니까. 서진은 울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지난 1년을 떠올렸어요. 통영의 여름, 도연의 고백, 따뜻했던 말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연기를 했던 거예요. 사랑은 없었고 그저 임무만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도연이 늦게 들어왔어요. 서진은 거실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그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도연은 편지를 보자 잠시 표정이 굳었지만 곧 무표정하게 돌아섰어요. 당신, 나를 사랑한 적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서진은 그 침묵이 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고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지 않겠다고요. 겨울이 되었을 때 서진에게 이혼 합의서가 전달되었어요. 도연이 직접 건넨 게 아니라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합의서에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없었어요. 대신 한 줄의 조건이 적혀 있었어요. 조용히 떠나면 통영 공방은 건드리지 않겠다. 서진은 웃음이 나왔어요. 협박이었어요. 서진은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싸울 힘도 이유도 없었어요. 그저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짐을 싸는 날 시어머니 윤명자가 집에 들렀어요. 그녀는 서진을 냉정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내가 현명한 선택을 해서 다행이야. 애초에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었어.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윤명자는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던지듯 놓고 떠났어요. 서진은 봉투를 열지 않았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었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통영으로 돌아온 서진을 본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딸을 안아주었고 방을 내주었어요. 서진은 다시 공방 일을 거들었지만 예전처럼 웃지 못했어요. 손놀림은 여전히 섬세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두웠어요. 세월은 흘렀어요. 5년, 10년, 15년. 서진은 통영에서 조용히 살았어요. 결혼은 하지 않았고 공방을 물려받아 홀로 운영했어요. 부모님은 나이가 들었고 서진은 그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가끔 밤이 되면 태준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울지 않았어요. 2014년 가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전통 자수 전시회가 열렸어요. 서진은 출품 작가로 초대받았고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갔어요. 20년 만이었어요. 서울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서진의 마음은 여전히 그 시절에 머물러 있었어요. 전시회 개막일 서진은 다른 작품들을 둘러보다가 한 작품 앞에서 멈췄어요. 무궁화 자수였어요. 섬세한 바늘땀, 색실의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손길이 낯설지 않았어요. 서진은 작품 설명을 읽었어요. 작가 박태준. 통영에서 자수를 배운 신의 작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주변을 둘러봤고 멀리서 한 청년이 관람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25쯤 되어 보이는 청년은 단정한 인상이었고 말투는 차분했어요. 서진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본 청년의 눈빛은 낯설지 않았어요.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작품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청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돌아가셨지만 손길만큼은 기억하고 있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바늘땀은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손길이었어요. 서진은 청년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박태준. 그날 밤 서진은 호텔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20년 만에 그녀는 아들의 흔적을 찾았어요. 전시회가 끝난 뒤 서진은 은밀히 조사를 시작했어요. 박태준의 출생 기록, 입양 기록, 성장 과정을 추적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석 달 뒤 결과가 나왔어요. 태준은 1995년 여름 통영의 한 고아원에서 자수장인 부부에게 입양되었어요. 출생 기록은 불명이었지만 입양 날짜는 서진이 아이를 잃은 지 정확히 한 달 뒤였어요. 서진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태준은 살아있었고 시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서진은 DNA 검사를 준비했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윤명자를 직접 만나야 했어요. 2015년 봄 서진은 본가를 찾았어요. 20년 만이었어요.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서진은 초인종을 눌렀어요. 집사가 나왔고 서진의 이름을 듣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 뒤 윤명자가 직접 현관에 나타났어요. 세월은 윤명자도 늙게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봤고 윤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들어와. 서진은 윤명자를 따라 2층 서재로 올라갔어요. 넓은 서재는 책으로 가득했고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어요. 윤명자는 서진에게 앉으라는 손짓도 하지 않고 곧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태준을 찾았구나. 서진은 놀라지 않았어요. 윤명자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찾았어요. 윤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녀는 태준이 태어난 날 밤 직접 병원에 갔다고 했어요. 아이는 건강했지만 윤명자는 서진의 아이를 박씨 집안의 후계자로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갔고 지방의 고아원에 맡겼어요. 사망신고는 조작된 거였어요. 서진은 주먹을 쥐었어요. 윤명자는 아무렇지 않게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어요.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윤명자는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박가의 피는 순수해야 해. 너 같은 여자의 아이는 안 돼. 그 순간 서재의 문이 안쪽에서 잠겼어요. 서진은 깜짝 놀라 문 쪽으로 돌아섰지만 윤명자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에어컨이 꺼졌고 창문은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어요. 밀폐된 공간이었어요. 윤명자는 천천히 말했어요. 조용히 사라지면 손자만큼은 살려주겠다. 서진은 웃음이 나왔어요.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윤명자에게 보여줬어요.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어요. 저도 어머님처럼 준비성이 좋거든요. 윤명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서진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이미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맡겼고 DNA 검사 준비도 끝났다고 했어요. 만약 서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자료가 언론에 공개될 거라고요. 윤명자는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끝이에요. 그날 밤 윤명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어요. 서진은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마음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어요. 윤명자가 병원에 입원한 뒤 서진은 태준을 직접 만났어요. 전시회 이후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고 태준은 서진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DNA 검사를 하자는 제안이었어요.
태주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궁금해했고 입양 부모님도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검사 결과는 2주 뒤에 나왔어요. 99.9%의 확률로 모자 관계가 확인되었어요. 서진은 결과지를 받아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태주는 조용히 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서진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태주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느꼈던 공허함,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자수를 배우며 느꼈던 이상한 친밀감. 모든 게 설명되었어요. 태주는 서진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녀도 피해자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서진은 변호사를 통해 박도연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면담을 요청했고 도연은 일주일 뒤 조용한 카페에서 서진을 만났어요. 20년 만의 재회였어요. 도연은 여전히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DNA 검사 결과를 건네며 태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도연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그는 결과지를 천천히 읽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서진은 차분하게 물었어요. 1994년 그 여름 나한테 했던 말들은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서진은 웃음이 나왔어요. 슬픈 웃음이었어요.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20년 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들, 아이를 잃은 고통,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된 진실들을요. 도연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 뒤 그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어머니가 원하신 거였어. 서진은 그 말에 화가 났어요.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었어요. 도연은 결국 어머니 뒤에 숨는 선택을 한 거예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집안은 내게서 훔친 생명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제 그 빚을 갚을 시간이에요. 도연은 서진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서진은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어요. 며칠 뒤 박씨 집안 내부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DNA 검사 결과가 유출되었고 현재 후계자로 키워진 박선우가 도연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선우는 도연이 과거 연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혈연 관계가 없었어요. 입양된 아이를 친자식으로 속인 거였어요. 박씨 집안은 혼란에 빠졌어요. 상속 문제, 경영권 문제, 모든 게 뒤엉켰어요. 윤명자는 병원에서 황급히 퇴원했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 불가능해졌어요. 언론은 조금씩 냄새를 맡기 시작했고 박씨 그룹의 주가는 흔들렸어요. 서진은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었어요. 2015년 6월 박씨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렸어요. 서울 시내 특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진 행사에는 재벌, 정치인, 언론인들이 모였어요. 윤명자는 병석에서 일어나 참석했고 도연은 단상에 올라 축사를 준비했어요. 모든 게 화려하고 완벽해 보였어요. 서진은 초대받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그곳에 있었어요. 행사장 뒤편 언론 구역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손에는 USB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20년간의 증거가 담긴 파일이었어요. 도연의 축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는 박가 그룹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가족의 가치와 신뢰에 대해 말했어요.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가족의 가치라니 참 아이러니했어요. 축사가 끝나고 영상 상영 순서가 되었어요. 그룹의 50년 발자취를 담은 영상이 나올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스크린에 뜬 건 다른 영상이었어요.
서진이 미리 준비한 영상이었어요. 화면에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윤명자의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태준을 없애라고 지시한 대화, 서진을 도구로 취급한 내용, 그리고 입양 조작 과정이 낱낱이 공개되었어요. 행사장은 순식간에 술렁였고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이미 언론은 서진에게 집중했어요.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2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태준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요. 윤명자는 단상 아래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진을 노려봤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증거는 명확했고 부인할 수 없었어요. 도연은 옆에 서 있었지만 그 역시 입을 열지 못했어요. 서진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 아이를 없애라고 한 건 바로 당신이었죠. 그 순간 윤명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어요.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구급차가 불렸어요. 도연은 어머니에게 달려갔지만 서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조용히 단상을 내려왔어요. 밤이 되었을 때 박씨 본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원인은 불명이었지만 2층 서재에서 시작된 불은 빠르게 번졌어요.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저택의 상당 부분이 불에 탔어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집에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서진은 멀리서 타오르는 저택을 바라봤어요. 20년간 그녀를 가뒀던 그곳이 불타고 있었어요. 자수처럼 얽힌 비밀들이 하나둘째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어요. 서진은 돌아섰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그로부터 석 달 뒤 서진은 통영으로 돌아왔어요. 언론의 관심은 한동안 뜨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잠잠해졌어요. 박가그룹은 경영진이 물갈이 되었고 도연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어요. 윤명자는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시설에 들어갔어요. 태준은 법적으로 박가의 상속자로 인정받았지만 상속을 거부했어요. 서진은 다시 공방을 열었어요. 20년 전과 같은 자리, 같은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유로웠어요. 가을이 되었을 때 태준이 통영을 찾아왔어요. 그는 서진에게 작은 보자기에 싼 액자를 건넸어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어요. 그 안에는 무궁화 자수 한 폭이 있었어요. 자수는 정교했고 색감은 생생했어요. 태준이 직접 수놓은 작품이었어요. 무궁화는 활짝 피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작은 나비들이 날고 있었어요. 서진은 작품을 한참 바라보다가 태준을 안아주었어요. 태준도 조용히 서진을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서 있었어요. 20년의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함께 시작할 수 있었어요. 태준은 며칠간 통영에 머물렀어요. 서진은 그에게 자수를 가르쳤고 함께 바다를 걸었어요.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요. 태준은 서진을 원망하지 않았고 서진은 태준에게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금을 살기로 했어요. 태준이 떠나는 날 서진은 공방 앞에서 그를 배웅했어요. 태준은 돌아서며 말했어요. 자주 올게요. 서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의 뒷모습을 보며 서진은 무궁화 자수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어요. 무궁화는 아침마다 새로 피어나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다시 피워야겠죠. 공방에는 은은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창가에 걸린 무궁화 자수가 살랑거렸고 햇살이 자수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서진은 작업대 앞에 앉아 새로운 천을 펼쳤어요.
손에 바늘을 들고 실을 꿰었어요. 첫 바늘을 천에 꽂는 순간 서진은 느낄 수 있었어요. 한서린 세월의 매듭이 조용히 풀리는 걸요. 그녀는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를 수놓을 수 있었어요.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요. 통영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고 하늘은 맑았어요. 공방 안에서 서진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태준이 있었고 새로운 시작이 있었어요. 그날 서진은 처음으로 평온을 느꼈어요. 진짜 자유였어요.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서진은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끝이자 시작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